할까요? 찍어야겠다. 저도 뭐 나름대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막 영화 이런저런 얘기들 막 관련돼서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티켓도 팔고 그러니까 좀 궁금했어요. 감독님들은 무슨 영화 좋아하지? 그리고 왜 좋아하지? 그래서 모셨습니다. 감독님, 엄태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엄태화라고 하고요. 네, 2023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찍었고 대흥행자. 대흥행까지는 아니고 소흥행?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잉투기라는 영화를 이렇게 장편 영화는 그렇게 3편 찍었고요. 네. 다음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이라는 직업은 막 몇 년에 한 번 개봉하잖아요. 그럼 개봉 안 하는 시기엔 뭐 하고 지내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시나리오 한 편 쓰는데 1년 정도 걸리고 캐스팅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뭐 한 1년 잡고 영화 찍는데 1년 잡고 하면 한 3년. 그래서 3년에 한 편씩 개봉하면은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잘했다. 예,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나리오 한 편을 집중해서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다 안 쓰고 작가를 고용해서 팀으로. 아이템을 뭐 한 3개 정도를 동시에 이렇게 굴리다가 팔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번 작품 끝나고 시나리오 쓰는 시간 없이 바로 쉬지 않고. 프리 프로덕션 들어가서 다음 작품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고. 영화 만드는 거 말고도 뭐 미장센 영화제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되게 바쁘시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 미장센은 제가 안 할 수 없는 이제 영화제 인연이 좀 깊어갖고 네. 그 집행위원장을 장재영 감독이랑 둘이 파묘 찍으신. 네. 하고 있고 이게 영화제가 2020년에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그 20년을 끌고 온 영화제였거든요. 네, 네. 이제 저랑 장재영 감독 세대가 그 미장센 영화제에서 영화를 틀고 상도 받고 뭐 이제 했던 세대. 대상 받으셨잖아요. 숲.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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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영화 있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될 영화제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짜 미장센 영화제 하면은 그러니까 단편 영화만 이렇게 틀어서 초청해서 트는 영화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되게 장르적인 영화제고 장르적인 색깔이 진한 영화제고 이래서 되게 가고 싶은 영화제였어요. 모두가. 그랬는데 이제 그 영화제가 코로나 때 이제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예 이렇게 없어질 영화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저희 세대 감독들이 좀 모여서 다시 선배님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일 개막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년 하는 거예요? 네. 아. 하려고 해야죠. 2026년에 상영관 무비랜드도 있는 거 생각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편 골라주셨는데 그래서 쭉 한번 듣고 싶어요. 감독님의 최애 영화. 이거를 고를 때 막 네.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1, 2와 네. 파고, 파고. 코미디의 왕, 복수는 나의 것, 배트맨. 이 영화들 왜 좋아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터미네이터 1, 2부터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 저희가 이 영화들 왜 소개해 주셨어요? 여쭤보니까 이제 장문의 글, 감동적인 글을. 장문인가요? 근데 터미네이터에서는 이런 코멘트 해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느낀 전율이 내가 영화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하고, 심지어 터미네이터 1은 자막 없이 보셨다고. 네. 그때 상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2번 틀면 AFKN 네. 있었잖아요. 미군 방송? 네. 네.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 나오면 뭐 무슨 영화지 이러고 보고 뭐 그냥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돌리다 2번을 딱 틀었는데 부상 입은 한 남자가
공장 같은 데서 막 도망가고 있고 하반신이 없는 로봇이 사이보그가 그 남자를 막 쫓아가고 있는. 거의 끝부분부터 예. 보시면 네. 근데 뭔지 모르고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이게 뭐지? 몇 살이에요? 몇 살 때?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네. 예. 근데 그냥 그 장면에 완전 매료돼 갖고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TV 편성표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 이렇게 네. 네. 그럼 거기에 막 이제 써 있는데 이 시간대에 나온 게 지금 이거다. 요거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 하는지를 막 기다렸다가 터미네이터 하는 시간을 딱 지켜놓고 녹화를 했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네.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그 테이프가 닳도록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막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대충 그냥 그림 보면은 아, 저 여자 지금 쫓기고 있구나. 뭐 제가 위험한 놈이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본 거죠. 근데 비주얼이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너무 저는 충격적. 충격적이고. 그렇게 대충 이해한 거 네. 썰 좀 풀어주세요. 터미네이터 무슨 영화예요? 어떤 얘기인 거예요? 터미네이터. 제 줄거리 요약하는 게 진짜 잘 못하는데 제 영화도 맨날 못해갖고 맨날 네? 버벅거리고. 터미네이터는 지금 AI가 네. 이제 한창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AI가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핵 전쟁을 일으켜서 지배하기 시작한 어떤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 저항군이 있어요. 인간 쪽에서. 그래서 저항군의 대장이 존 코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저항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사이보그 입장에서 AI 입장에서 저 사람을 없애야겠다. 근데 지금 없애기 힘드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 존 코너의 엄마인 세라 코너를 죽이자. 이렇게 해서 T800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요. 존 코너를 낳기 전에 그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오게 됐고, 그래서 저항군 입장에서도 그 여자를 구해야 되니까 인간 남자 한 명을 보내요. 그 둘을 쫓아오는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액션 SF물입니다. 요약 잘하시는데요? 열심히 보고 왔어요. 터미네이터 너무 꽂히셔서 터미네이터 2 각색해서 초딩 때 네. 그 연출하셨던 그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6학년 때 학예회였고 그때는 그게 연출이라는 거라고는 이제 몰랐죠. 그게 연출인지는 모르고 그냥 친구들 불러다가 여명의 눈동자랑 터미네이터 2를 믹스했어요. 아, 짜집기? 네. 그래서 그 장면들을 막 믹스해서 하나의 짧은 꽁트를 만들어서 용암을 표현하려고 이만한 전지에다가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노란색으로 칠해서 용암을 막 그려서 나중에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 뒤로 내려오고 뭐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구겨갖고 총 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면서 만족하셨습니까?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면은.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는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이제 이런 고민하다가 그 주변에서 그림 잘 그린다 하니까 미술로 대학을 가고 그러고 살다가 뭐를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CF 현장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재미있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대학교 몇 학년 때요? 2학년 휴학하고 바로 이어서 영화 미술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과거의 기억이 소환이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재밌어 했던 게 저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이제부터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저는 광고 디자인과였는데 3학년 복학할 때 마침 제 학번 아래에 영상영화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상영화과 수업을 듣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영화를 그때부터 하게 됐죠. 졸업작품도 단편 영화를 찍고 뭐. 그 사실은 우리 과 형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학부, 네. 그러니까 여러 과들이 약간 하나의 형제처럼 모여 있는 학부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 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감독님이 우리 학교 학부 선배인 줄만 알고 네. 그렇게 직속으로 저 광고 디자인 그렇게 직속 선배인지는 몰랐어요. 네. 그거를 요번에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때 광고 디자인과 제가 느꼈던 인상은 광고인 양성의 프로였고
영상영화과는 영화를 위한 어떤 포커싱된 과였기 때문에 광고 디자인과 우리 과에서 감독이 됐다고? 꿈으로는 난 영화도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영화 현장으로 가버리면 이게 완전 대규모 작업이잖아요. 네. 그 기가 그렇죠. 확 눌려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서 나 오야가 한번 돼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내가 이끌어 보고 싶다 이런 욕망은 전혀 없었고요. 장면을 만드는 거, 상황을 만드는 거가 재밌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저도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그래서 현장 가면은 모니터 앞에만 있는 편이고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400명씩 막 현장에 있으니까 가면 압도되는 게 있죠, 확실히. 그리고 다 이렇게 쳐다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딱 그 장면에만 집중하면은 그냥 이거에 더 내 모든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보다는 아드레날린이 더 솟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상상했던 장면이 되는구나, 구현되는구나. 구현되기도 하고 혹은 어쩔 때는 되게 다르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장면으로 요거 이게 봐라.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영화라는 게 되게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 생각했던 영화와 나중에 완성됐을 때 영화는 항상 되게 달라요. 배우,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음악 감독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달라져 있어서 더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를 여기에 제가 추천했던 이유도 그때 그 기분이 되게 학예회에서 꽁투를 했던 그거랑 지금 영화를 만드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 기분이. 나의 모든 작업은 그 학예의 재현이다.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첫 장면이 거의 막판 하이라이트 막 하반신 작살나고 막 그런 씬 이미지잖아요. 네. 그거가 꽂혀서 영화 녹화도 해서 계속 돌려보고 영화 감독이 되었는데도 나 터미네이터 상영할래 음. 라고 결정하시는 그 근본으로 따라가면 좀 그 이미지 한 컷 음. 같은데 네, 네. 이창동 감독님도 버닝 찍으시면서 뭐 불투명한 그 비닐하우스의 이미지 또는 뭐 봉준호 감독님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인터뷰할 때 감독들이 네.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지난한 과정을 네, 네. 간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에 어떤 군상극 같은 거는 많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장르로 있잖아요. 그게 한국의 아파트에서 벌어진다라는 게 그 이미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한국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상상력이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시작됐던 것 같고 뭐 집문서 있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저희 일상에서 벌어지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극한의 상황엔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잉투기 같은 경우는 잉투기라는 대회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제 그 잉여들이 모여서 하는 격투기 대회 뭐 어떤 한 장면이겠죠. 가려진 시간 네네.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부터 이제 세월호에 때 그 겪었던 제 그 마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큰 파도 앞에 선 남자랑 여자 그림이었어요. 뒷모습. 뭔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정진 느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파생돼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 가려진 시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모티브로 시작한지 몰랐어요. 아, 우화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그때는 2014년에 세월호가 있었고 영화 개봉은 2016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저도 그렇고 보는 분들도 같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요번에 터미네이터
시리즈 오랜만에 봤는데 1이랑 2랑 스케일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쵸. 2는 지금 봐도 개쩔더라고요. 원을 만들 때는 실제로 저예산이었고 네네.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스톱모션을 많이 썼어요. 완전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가 초대박이 나갔고 네네. 이제 2를 찍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거대 자본이 붙었고 네.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주라기 공원 정도가 이제 최고였는데 그걸 넘어선 뭔가가 나온 영화 만드는 패러다임을 그때 바꿔버린 영화가 터미네이터 2였죠. 액체 금속 그 장면들. 오 저게 어떻게 되지? 네. 막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연스럽던데요. 지금 네, 봐도. 그쵸. 네, 네. 완전 제임스 카메론은 그런 기술력에 미친 덕후. 지금도 아바타도 네. 시대를 앞서갔고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는 지금 저희 사는 현실을 거의 앞서간 거죠. 예, 30년 예측하고 만든 것 같잖아요. 말씀하신 인상적이었던 장면 그 하반신 박살나고 네. 마지막 그 공장씬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이태리 출장 가서 모텔에서 꿈꾸다가 그 장면을 꿨대요. 그래서 그거를 네. 만들기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하고 꿈에서 느낀 그 네. 하나의 비전을 보고 빌드업 한 거잖아요. 어떻게 만드세요? 매번 다른 것 같은데 뭐 인상적인 얘기를 들으면 메모하기도 하고 제임스 카메론처럼 뭐 요즘엔 잘 안 쓰는데 꿈 일기를 한참 쓴 적도 있거든요. 왜 그냥 썼어요? 재밌어서. 신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서 현실을 사는데 자는 동안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정작 현실 일기는 안 써요. 꿈 일기만 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하게 막 뒤섞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꿈과 현실? 네. 어. 꿈이 더 현실 같고 현실은 다 인셉션. 없어지고 네. 그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막 이렇게 써놔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은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 현실에 있는 건지 아닌지 꿈속에 나왔던 아파트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그 이상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런 짓을 더 막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막 꿈속에 나왔던 장소인데 실제로 있는 장소들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일부러 찾아가서 그 이상한 기분을 막 느끼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영화 현장에서 아드레날린 막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슷한 영화라는 게 꿈을 재현, 그쵸. 그러니까 미래를 꾸는 꿈보다 이렇게 잘 때 꾸는 꿈 어떤 환상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거니까 영화랑 꿈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전날 맡았던 냄새라던가 봤던 무언가들이라던가 뭐 사건들이 뒤섞여서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꿈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영화도 만들 때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내 영화를 보면은 꿈 일기 보는 기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 여기에서 궁금했던 게 이렇게 터미네이터에 대해서 감상평을 써주셨을 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세계관의 뿌리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터미네이터가 네.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의 세계는 약간 그렇게 뒤범벅돼 있는 느낌이. 꿈과 예. 현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세계는 뭐예요? 실제로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뒤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한데 있기는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감각으로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귀신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다음 영화 약간 귀신 영화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귀신이. 네. 복수는 나의 것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글로 가는구나. 터미네이터 1, 2는 윤영기의 어떤 네. 기억이라면 복수는 나의 것은 박찬욱 감독님 네. 작품이고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코멘트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박찬욱 감독님은 이 장면을 쓰고 찍으면서 얼마나 낄낄대셨을까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은 청각 장애인인 남자가 한 명 있고 누나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신장을 떼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장기 밀매 업자들한테서 신장을 팔려고 했다가 그것마저 사기당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라는
라는 생각까지 가는 어떤 한 남자가 있고요. 딸을 유괴당한 남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부자이고,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 딸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고로 그 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자본가가 그 청각장애인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청각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각장애인은 또 자본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게 계속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게 오고 가는 뭔가 아이러니를 되게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블랙 코미디적인 은근히 유머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곳곳에 숨어 있는, 보실 때 마음을 좀 먹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되게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정수가 들어가 에센셜. 있는, 예, 에센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복수는 나 이거 선택해 주셨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제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예요. 첫 번째는 가려진 시간. 두 번째인데, 근데 제가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친절한 금자씨 같이 작업하셨잖아요. 저라면 친절한 금자씨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나도 참여한 영화니까. 근데 왜 복수는 나 이것이었을까요? 저도 복수는 알고서 정말 좋아해서 글을 쓰거나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면 틀어놓는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집중해서 보지 않더라도 듣듯이. 예, 예. 듣듯이 보면 막 뭔가 장면이 떠오르거나 대사가 떠오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를 금자 씨는 이제 어쨌든 제가 극장에서 보기도 했고, 금자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연출부 막내였고 그 슬레이트를 쳤죠. 아. 그래서 슬레이트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 가져오겠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작성해 주신 코멘트 보면 저 이거 궁금했어요. 차갑게 계산된 구도, 엇갈린 시선, 폭력마저도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지는 연출, 모든 게 정교하고 조율된 잔혹한 교향곡 같았다. 네. 다른 글에서도 그 리듬이라는 표현을 네. 좀 하시는데 영화에서 리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편집과 음악과 어떤 스토리의 전개와 여기서 오는 어떤 그 감각이라서 이렇게 뭐라고 딱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폭탄을 터뜨리고 시작하는 영화인 네. 거죠. 이렇게 넥타이 잡고 있는 남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얼굴부터. 그러면서 편집에서 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을 어디에 배치하고 관객들이 느끼기에 여기를 빠르게 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좀 지루하게 봤으면 좋겠는지, 뭐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만들어봐야 아는 감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 글에서는 막 극찬 그 복수는 나 이거 네. 평가하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절제. 너무 저 사람 얼굴을 지금 저 같으면 찍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안 찍어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저는 더 상상하게 되고 더 무섭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게 많이 이게 잔인한 영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상상하게 하지 그냥 딱딱 끊어내잖아요 편집에서.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그냥 네. 냅다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또 하다가. 그것도 예.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무비랜드 놀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화 좋아하시고 실제로 영화 감독 또는 영화 산업에 진입하고 싶다의 꿈을 가지신 분도 많아요. 네. 그런 질문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다시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말씀 중에 뭔가 안 풀릴 때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계속 플레이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면 그렇게 일종의 분석적으로 또는 뭐 스터디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그 감독의 전작들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장면을 찍었을 때 생짜의 어떤 모르는 감독이 찍은 어떤 장면을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는 감독이 그 똑같은 장면을 찍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대해지거나 아니면 의도가 빨리 읽히거나. 그 맥락을.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박찬욱 감독님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혼자 낄낄대셨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감독을 파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처음 인연은 이제 영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마음 먹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저 이제 졸업하면 뭐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영화 연출부를 하는 걸 해보래요. 교수님이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더니 살인의 추억이랑 올드보이가 개봉한 해였어요. 2003년에. 내가 준호한테 한번 연락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좀 센 척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관계가 그 기수가 별 차이 안 나셔갖고 음. 아시는 사이였고 연락을 했더니 살인의 추억 때문인지 지금 연출부에 줄이 서 있대. 거기 안 될 것 인기가 같아. 너무 많은. 그래서 그러면 박찬욱 감독 쪽을 내가 한번 다시 얘기해볼게. 거기는 노금 기사님이랑 또 잘 아시는 사이여서 거긴 자리가 있다고 마침 해갖고 올드보이가 아직 상을 받기 전이었어요. 칸느. 그래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연출부를 하게 된 게 이승열 씨 뮤직비디오였고 바로 쓰리몬스터 단편 이병헌 배우. 네, 이병헌 선배님이 주인공을 하셨던 이거는 잠깐 다른 얘기인데 그때 파주에 세트장이 새로 생겨서 거기서 쓰리몬스터를 찍었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첫 촬영을 거기서 했어요. 아 정말요? 이병헌 선배님이랑. 와, 네. 이거 참 인연이네요. 네. 그래서 쓰리몬스터 하고 친절한 금자씨까지 연출부를 쭉 이어서 했고요. 그때까지는 슬레이트를 쳤고 연출부 뭐 해요? 연출부는 뭐 하는 게 연출부는 연출부예요? 감독이 있고 조감독이 있으면 이 조감독 밑에 연출부가 한 4명, 5명이 있어요. 뭐 퍼스트 연출부는 미술을 맡아서 한다거나 뭐 세컨은 인물과 의상을 맡아서 하고 누구는 특수 분장, 특수 효과를 맡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연출부가 각 분야의 스태프들과 소통을 해서 조감독한테 이렇게 올리면 조감독이 감독한테 전령이네요, 전령. 네,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막내였었고 의상 담당이었어요. 그때는. 금자 씨의 오게티들을 다 알고 있죠. 하나만 알려주세요. 금자가 네. 그 처음에 출소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기억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장면. 두부 뭐. 네. 그때 이렇게 핸드백을 메고 나와요. 다 찍고 제일 넓은 익스트림 롱샷을 마지막에 찍었는데 그때 반대편에 메고 이거 감독님 보시면 안 되는데 혼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했고 영화 스텝 했다가 또 단편 영화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 현장에서 좀 어떤 거 배우셨어요? 현장에서요? 네.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통제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면서 풀어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긴장하고 있고 이게 큰 소리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되게 톱니바퀴가 알아서 굴러가듯이 이렇게 현장이 저절로 굴러간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실제로 너무 다 통제하면은 뭐 감독이 알아서 하겠지 막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때는 감독님이 글 쓰실 때 옆에서 연출부가 한 명씩 이렇게 보조로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감독님이 가끔 야 이거 이 씬 좀 한번 네가 써봐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대충 써요. 모니터 2대를 놓고 하나의 컴퓨터를 놓고 쓰시는 실시간으로? 네, 그렇게 쓰시거든요. 정석영 작가님이랑은 그래서 제가 쓴 거를 고치면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쓴 걸 고치시는 걸 보면서 글을 이렇게 쓰는 게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선생님이네요. 그쵸. 저한테는 스승님이죠. 실제로 가려진 시간 시나리오도 네. 같이 이렇게 봐주셨다고. 시나리오 모니터링은 항상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보여드렸었고. 그럼 어떤 피드백 주시는 거예요? 크게 뭐 이야기를 바꾸는 이런 의견을 주신다기보다는 뭔가 허점이 좀 보인다거나 예를 들면 가려진 시간에서 야 이거 지문으로 찾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기는 지문이 이 지문? 네, 지문이 등록이 안 돼 있어갖고 안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넣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그냥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런 대사들 나중에
추가로 넣었던 기억이 나고 감독님 현장은 어때요? 흉내 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박찬욱 조금 감독님 이렇게 흉내 영역도 네. 자유도도 주고. 네. 근데 감독님보다도 더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물어보고 뭐 사실은 그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니까 배우만 봐도 그 캐릭터는 제가 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가 저보다 많이 알거든요. 결국 편집할 때 보면은 배우가 한 게 더 아, 좋을 때가 많아서 배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배우나 스태프들 얘기를. 복수는 나의 것 명장면 소개해 주십시오. 좋아하는 장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 송강호 선배님이 했던 자본가가 류라는 인물을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묶어놓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 이해하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연기랑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을 직부감으로 이렇게 위에서 직부감이 뭡니까? 부감이라는 건 이제 위에서 찍는 건데 직부감이니까 완전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좋아하는 앵글인데 완전 그냥 지구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뭔가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하고 무서운. 어떻게 보면 구도는 감독이 연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번째 영화입니다, 감독님. 파고. 네. 파고라는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너무 유명한 영화긴 하잖아요. 어떤 영화예요? 파고는 어떤 남자가 파고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 아 그게 지명이에요? 네.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라고 뻥을 치고 시작하는 영화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실화인 줄 알고 봤던 사람도 많아요. 저 그 당시에. 지금까지 실화인 줄 알았어요. 그 뻥이에요. 어... 중고차 딜러인 남자가 자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장인이 이제 큰 부자여서 장인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장인이 거절을 하니까 자기 아내를 납치해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두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 두 사람이 아내를 납치하면서부터 이제부터 일이 계속 꼬이면서 커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형제가 감독인 코엔 형제의 영화고 냉혈한적인 영화이면서 동시에 블랙 코미디가 공존하는 그런 영화. 저 파고에서 궁금한 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에피소드 재밌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 연출부 할 때 뭐 영화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뭐 만화 그리고 뭐 이제 이러다가 영화를 시작한 거고 소위 말하는 시네필은 아니었던 거죠. 박찬욱 감독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시네필이고 연출부 형들도 그런 형들이었어요. 영화를 옛날부터 좋아하고 많이 본 형들.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은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코엔 형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 편도 본 적이 없는 상태였어요. 코엔 형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블러드 심플이 어쩌고 뭐 밀러스 크로싱이 어떠고 막 이러는데 야 너는 코엔 중에 누구 좋아하냐? 그런데 저는 본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형이 야 부럽다. 아직도 코엔 영화 형제를 안 본 네 머리를 사고 싶다. 그 재밌는 영화를 아직도 안 봤다니 이제 처음 보는 느낌으로 나도 너무 갖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차례대로 블러드 심플, 뭐 아리조나 유괴 사건, 파고 뭐 쭉쭉쭉 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된 코엔 영화 중에 하나였죠. 그 형 말이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저를 완전 좋은 영화도 많은데 왜 파고였을까요? 그 밸런스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코엔의 냉혹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블랙 코미디가 어디 하나 불균질하지 않게 일부러 불균질하게 한 건 있지만 아까 말했던 어떤 리듬감이라던가 그거를 그때 리듬감이라고 정확하게 캐치한 건 아니겠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모든 게 그때 제가 봤을 땐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스티븐 킹 같은 사람은 지금 뭐가 이런 상황이라면 으로 출발한다고 해요. 네.
저는 복수 누나의 것이나 파고 같은 것들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와이프를 유괴한다면 음.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다 때려부신 디스토피아 환경에서 한국 아파트가 있는 이미지면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풀어가세요? 이야기를 디벨롭할 때는? 이제 거기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죠.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가장 힘들 것 같은 사람 누굴까? 거기서부터 이미 갈등이 음. 벌어지잖아요. 가장 반대되는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 또 있고, 음. 그 최대한 만나면 싸울 것 같은 사람을 음. 배치를 하죠, 일부러. 콘크리트 디토피아 같은 경우는 이런 세상에서도 인간성은 중요한 거야라고 외치는 박보영 명화라는 캐릭터가 있고, 반대쪽에 영탁이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조금의 희생은 상관없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우유부단한 네, 이 박서준 배우가 했던 민성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요 구도로 삼각 구도로 이야기를 끌고 가자라는 그 틀이죠. 어떤 틀이 만들어진 거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이 인물들의 디테일한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이 트리트먼트 하던데 아, 트리트먼트가 뭐예요? 트리트먼트는 시나리오가 있고 시놉시스. 다 설명해 주세요. 시놉시스,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다 뭐예요? 시놉시스는 뭐 한두 장 정도의 짧은 이야기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단지에 보면은 뭐 하던데 유괴됐는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끝까지 엔딩까지 보여주는. 써 있으면 이제 그게 시놉시스라고 하고, 트리트먼트는 그 완성된 시나리오와 시놉시스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나리오가 한 70페이지 정도 된다고 치면 트리트먼트는 뭐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사이 줄거리를 조금 더 시나리오화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쓴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업자들이랑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까지는 제가 쓰고, 혹은 트리트먼트보다 조금 더 정말 러프한 초고 수준의 글을 써놓고 고용한 작가님한테 이걸 좀 더 다듬어서 그걸 이제 작가님 쓰시면 제가 다시 뭐 받아서 쓰기도 하고. 저는 파고라는 작품도 그렇고 특히 코엔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글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추종하듯 스터디해야 한다. 근데 그 매력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알겠는데 네네네. 뭐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존경을 특히 같은 업계의 사람들 후배들한테 그 포인트 뭘까요? 저렇게 못 만들게 약간 그런 감각인 거예요. 그 감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렇게 만들어서 질투난다라는 영화들이 있고, 와 이런 영화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파고는 뭐예요? 파고는 질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영화의 방향성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예 할 수 없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영화를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2016년에 라이프 오브 파이랑 나를 찾아줘를 비슷한 시기에 봤는데, 나를 찾아줘를 보고는 너무 질투를 느꼈어요. 와 진짜 이런 영화 진짜 너무 만들고 싶다. 질투난다 이러면서 봤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고 나서는 감독님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이 영화 너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코미디의 왕 어떤 영화입니까? 루퍼드 펍킨이라는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이제 인물이 주인공이고,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제리라는 코미디언을 스토킹하고 있고, 제리를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남자에게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망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하는데, 보는 사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막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굉장히 단순한. 네.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같은 궤를 가져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 같기도 하고, 그 두 영화를 같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같은 배우가 또 연기를 하는데 정말 다른 연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 비슷한 시기거든요. 조커 최근에 나왔던 조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조커의 레퍼런스가 된 영화
사실상 전 베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오마주 심지어 드니로가 출연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설명해주신 영화 중에 네. 저희가 택시 드라이버도 상영을 했고 조커도 상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코미디의 왕을 만나는 건데 네. 저 진짜 솔까말로 얘기하면 스콜세지 감독님 네.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코미디의 왕은 너무 재밌게 보고 그래요? 공감도 됐어요. 그렇군요.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범죄를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건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이나 사회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선배라거나 하나만 있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될까? 그게 완전히 몰입했을 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네네. 이 코멘트가 궁금했어요. 어린 시절 터미네이터가 내게 영화의 운명을 각인시켰다면 이 시절 나는 코엔 형제와 스콧세지 감독을 통해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웠다. 이거 조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거창하게 쓰긴 했네요. 거창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독님처럼. 네. 그러니까 영화를 가르쳐준 스승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한국에서 영화를 어떻게 찍는지 또 영화적으로도 당연히 스승님이셨지만 두 감독님들의 영화들을 쭉 보면서 잘 만든 영화라는 거 어쩌면 이런 영화들이겠구나라고 되게 막연하지만 좀 어떤 상이 잡히는 흐릿했던 이 안개가 조금 거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라는 게 이런 것 같다. 네. 영화라는 게 뭐예요? 언어인 것 같아요. 말. 언어. 네.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 막 이렇게 유창하게 풀어서 글을 쓰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세상 세계를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리액션을 하고 이러면서 다음 언어를 또 고민해서 또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언어?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영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키워드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되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키워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고 그게 웃기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던지는 화두는. 영화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제가 굳이 지금 우리 주제 안에서 얘기하면 복수는 나의 것보다는 파고나 코미디 왕에 더 가까운 얘기. 그럴 수 있죠. 루퍼드 펍킨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의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실일 수도 있는데 되게 고립돼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뭐 조커에서는 되게 자기연민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코미디의 왕은 풍자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뭐 임두기도 어떻게 보면 전 그렇고요. 유해영 배우가 연기한 네. 배역 막 인터넷 방송하고 네. 아 그러네요. 억지로 연결을 한다면 저는 좀 그런 잔상도 좀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 임투기를 코미디 왕이랑 완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직업적으로 아무튼 코미디언이 잘 나가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안 풀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감독님은 어땠어요? 뭐 처음부터 이런 뭐 상업 감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거는 좋은 질문을 그렇죠. 하시네. 호흡도 길고 영화를 세상에 공개해도 이름이 얻기는 정말 힘든 거고. 나 이렇게 왕년에 헤쳐나왔다 한번. 루퍼드 펍킨이죠. 뭐 저도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망상 부여잡고 그냥 영화 계속 한 거고 그 망상이 없었으면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미장센 영화제 이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12년. 2004년 네, 첫 번째로 졸업 영화를 출품을 했고 그거 포함해서 총 8번을 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 8번 냈다면 네. 8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해 매해 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네. 미장센 영화제 투고했던 이유는 네. 그게 일종의 등용문 같은 등용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서 주목을 받으면 네.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네. 네. 왜냐하면 그 영화제 폐막식 때 투자사, 제작사, 배우들 다 와요. 아, 동네 그래서, 형님들 네, 다 동네 형님들 다 오셔서 누가 이번에 누가 상 받았나 봐요. 너니?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자기 테이블을 불러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막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명함들을 막 받잖아요. 그럼 연락이 엄청 와요. 아, 그럼 그런 진짜 중요했는데 그 코로나 그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단절된 맞아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8년을 떨어지면 자기 확신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 자기 확신들 잘 가지고 있었던 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나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왜? 니들 눈 좀 이상한데 이거 네,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뻑이 세지. 근데 그게 망상이죠. 루포드 펍킨이죠.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 그렇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뭐 제가 성숙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겸손해진 부분이 좀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다라는 교훈? 근데 2012년이 되었습니다. 숲으로 상 2개 받으셔서 대상 그리고 절대 악몽 부분 최우수 작품상. 네. 그 전이랑 뭐가 달랐을까요? 그거 왜 그렇게 갑자기 됐을까요? 그때쯤에는 좀 해탈해 있었어요. 해탈해서 그 전에는 목표가 좀 미장센 영화제에 있었다고 치면은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거 미장센에 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각 잡고 이렇게 네. 들어간. 심지어 마지막에 투자 받아서 만든 영화는 정말 그냥 미장센용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어요. 근데 미장센이 안 되고 다른 영화제는 많이 되는데 미장센이 안 됐었고 그쯤 되니까 해탈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재밌는 거 해봐야겠다. 가수. 네, 뭐 제 꿈 노트 막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이라는 키워드랑 제 동생이 겪었던 어떤 일화랑 합쳐갖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있었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대상 받으니까 이제 뒤풀이 때 테이블 불려가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해보는 거. 저는 뭘 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웬만하면 안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 막 단편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거. 아, 네네네. 짧게 한번. 고등학생 여자가 주인공이고 전교 1등을 계속 놓치지 않던 친구인데 기면증에 걸려서 각성제를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냥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먹다가 제조해서 먹고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독버섯을 먹는 것까지 가요. 그걸 갈아갖고 약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타서 먹으니까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거 만들어주면 저희 상영 한번. 아, 예. 마지막으로 배트맨 얘기. 아, 드디어 힘드시죠? 아닙니다. 배트맨 뭐 모두가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배트맨 비긴즈 이전에 팀 버튼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가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배트맨하고 조커하고 싸우는 얘기. 근데 서로가 서로를 만들었다. 히어로와 다크 히어로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뭐가 정의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시리즈랑 다른 점은 정말 현실 베이스로 그 리얼한 톤으로 영화를 무드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는
정말 우울한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 같다고. 악몽의 시 같다고. 악몽의 시 예. 같은 느낌이죠. 꿈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남의 꿈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미술을 전공하셨다는 베이스를 아니까 네. 더 공감됐는데 영화가 이야기이기 이전에 하나의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된 경험이었다.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그 모든 요소들이 시각적인? 시각적인 요소들이 팀 버튼 영화를 예전에 봤지만 대학생이 돼서 다시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하나의 예술 작품, 미술 작품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돼서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같은 영화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조커가 그 미술 작품에 낙서하는 장면 이건 1달러? 네. 그 장면이 그런 걸 전복시키는 그때 프린스 음악이 나오죠. 그런 걸 또 전복하면서 새로운 어떤 미술을 보여주는 것 같은 저는 좀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는데 다시 왜냐면, 보실 때 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기 어려운 엔터테인으로서 어려운 굉장히 기괴한 건데 그게 자기가 되어서 전 지구인이랑 몇십 년 동안 이거를 그렇죠. 자기 색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네, 조금. 대단한 어떤 자기 영역을 만든 거죠. 정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관성적으로 얘기하는 대중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지구적으로 즐기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배트맨을 팀 버튼이 한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캐스팅도 정말 다 반대했고 그 마이클 키튼이 코미디 배우였으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그런 광대 같은 예. 사람을 왜 그리고 반대로 잭 니콜슨을 조커를 하는 것도 엄청 반대를 했대요. 그 조연인데 저렇게 큰 배우를 저기다 갖다 쓴다고? 예산도 엄청 오바되고 그랬는데 완전 10배 벌었대요. 그 자기 예산에 비해서. 그냥 자기 색깔을 유지했는데 운 좋게 터지는 경우 그게 대중 이라고 평가받고 평가받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 네,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좋은 영화도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트맨은 어른이 되고 충격을 받은 그렇죠. 영화겠네요. 어릴 때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특이한 영화. 그냥 배트맨이 조커랑 싸우는 영화인데 좀 무섭다. 좀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좀 우물하더라고요. 네, 조커 그 웃음소리가 엔딩에서 그 막 이렇게 웃음소리로 끝나는데 그것도 너무 기괴하고 그 색을 잘 보여주면서 좋은 재밌는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뭐 가이손도 있고 네. 너무 많은데 왜 배트맨이었을까요? 그 어렸을 때 그 충격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화들은 커서 봤어요. 가위손이나 더 이후에 비틀주스나 이런 것들은 배트맨을 보고 팀 버튼이 좋아진 뒤에 다시 찾아본 영화들이고 배트맨은 어릴 때부터 제 어떤 일부에 있었던 건데 새롭게 보였던 영화여서 근데 이후 작품 그러니까 지금 작품 활동에도 다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현실적인 맞아요, 맞습니다. 콘크리트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가려진 시간도 그렇고 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배트맨도 그렇고 다 원작이 있고 네. 또 만화잖아요. 네. 뭐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영화화 할 때? 원작이 가지고 있는 원작의 영혼 같은 거를 훼손하지 유지하는, 않되 영화로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영화로서 할 수 있는 내 뼈대는 뭘까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다시 재조립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만화는 만화니까 좀 설정이 떠 있어도 봐지는데 좀 더 판타지? 그러니까 팀 버튼 영화 팀 버튼과 좀 비현실적이어도 네, 팀 버튼과 논란의 차이. 어떻게 보면 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팀 버튼을 좋아했지만 제가 선호하는 영화의 무드는 논란 조금 더 사실적인. 사실적인 것에 더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더더욱 사실적이어야만은 사실적이어야만 하는 사실적인 표현? 그렇죠. 아하. 이유가 배경이 한국의 아파트였기 이 때문에 때문이었어요. 비현실적인 설정이지만
리얼한 베이스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 한국에서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로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까먹었네. 말씀 들으면서도 완전 킬링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어디서도 제 얘기를 다 까발리듯이 얘기한 적은 없어갖고 창피하기도 하면서 후련하기도 한 기분이고요.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두근두근한 마음이고요. 다음 작품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장편 영화는 내년 10월에 촬영이 확정된 게 하나 있어요. 미스터리 스릴러이면서 호러가 가미된 영화고,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아파트가 배경이에요.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 군중을 바라보는 영화였다고 치면은 좀 더 이렇게 현미경처럼 어떤 한 인물 따라가는 파고드는 영화입니다. 아파트 전문 감독 민재대신으로 아파트. 네. 한국에서 집이라는 게 뭔지 내용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